국방혁신 4.0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분야를 혁신해서 AI 과학기술 강국을 육성한다. 이거 사실 저희 MSG 본게임의 모토가 딱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견지명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예.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이 화면 딱 보는 순간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밀리터리 매니아분들 다 똑같이 탄성 지금 막 지르셨을 거요. 네, 네. 네,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방혁신 4.0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북핵, 북미사일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AI 기반의 핵심 첨단 전략을 확보하는 등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 하는 이제 대표가 바로 KF-2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F-21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또 좋은 소식이 막 연이어 들려오고 있어요. 네, 이제 KF-21이 올해 드디어 양산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2026년 하반기에 이제 KF-21 1호기가 전력화될 전망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강도 높은 비행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공개된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이 있다는 데 한번 먼저 보시죠. 네, 실제 비행 모습이죠? 네 실제 비행 2호기. 오!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행기 기수가 상당히 높은 각도로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술을 예, 드네요. 이게 전문용어로 이제 고바등각이라고 그러는데 네. 보통 전투기 이제 한계치가 50도라는데요. 네. 이거는 최대 70도, 와.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보이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거의 낭떠러지죠, 솔직히. 70도의 상승각을 유지한 채 38,000피트 고도까지 비행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기서 저속 20노트. 20노트면 그냥 비행기가 그러니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런 이제 실속 상황을 상정한 그런 이제 테스트인 건데요. 20노트까지 이 저속 상황을 만든 다음에 다시 안정된 조정 상태로 복귀하는 이런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행 중 실속 회복 테스트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테스트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예. 조종력을 상실할 이 실속 상황이 되더라도 KF-21이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해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존력, 기동 능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예. 이거는 무슨 그 에어쇼에서 무슨 헬기가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거. 예, 뭐 이렇게 막 하고, 거의 그 느낌, 코브라 이거, 그 뱀처럼 막, 거의 그 느낌입니다. 고바등각 기동이란 거는 예. 아주 이제 높은 바등각에서 또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이나 방법으로 이제 비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동이 그럼 왜 필요하냐는 보여주기 용이냐 그게 아니고 후방에서 이제 고속으로 공격하는 적기를 회피할 수가 있죠. 이런 불특정한 기동으로. 그 위치가 앞뒤가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슉 이제 뒤로 영상에서 가끔씩 봅니다. 영화 예. 이런 데서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역으로 적기를 공격하는 위치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같은 그런 방식으로 먼저 보내고 뭐 뒤로 물러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적이 탐지할 수 없는 먼 거리에서 적이 예측할 수 없는 기동을 하고 있으면 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모든 면에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선제 공격을 감행을 하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전투 옛날 재래식 전투기로는 사실 좀 불가능한 기동이고 이 힘든 거를 이제 KF-21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충분히 이제 해낸다는 그 능력을 입증을 한 거죠. 예. 근데 앞서 이렇게 막 비행기가 뭐 돌고 이제 고바등각, 이거 엄청나게 거의 진짜 가혹한 그 환경에서의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시험 비행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는 뭐가 있었냐면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제 해미 시험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서산공군기지 근처에 있는 건데 여기서 KF-21의 전기체 환경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초고온, 초저온 상태에서
얼마만큼 견디는지 네. 그것도 중요한 테스트 요소 아닙니까? 이제 KF21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대상이 된 건 사옥인데요. 저온, 고온, 그다음에 강우, 결빙 이런 극한 환경에서 기체하고 항전 장비가 얼마만큼 견디느냐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중급유 능력을 그렇죠. 중요하죠. 테스트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KF21의 여러 가지 시험 비행 테스트 과정에서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공중급유 시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양산 승인이 돼야 양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양산 승인은 이제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원래 이제 지난달쯤 2월쯤에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3월 중에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 양산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제가 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첫 양산 이게 뭐 계획인데 그 양산 대수 몇 대나 양산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사실 아시는 것처럼 좀 말이 많았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네. 애초에 우리 공군은 이제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서 40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해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최초 양산은 20대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갑론을박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올해 2024년 정부 예산에 40대를 상정에 요구했던 2,387억 원이 다 반영이 된 걸로. 즉 40대가 양산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20대가 적합하다는 결론 나왔을 때 정말 뜨거웠었는데요. 뜨거웠었는데 그러면 아무튼 그러면 40대가 양산 물량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방사청이 사실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취했는데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도 사실은 40대가 돼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산하기관인 이제 모 연구기관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좀 곤혹스러웠던 상황인데 아마도 현재까지 분위기를 봐서는 방추위에서는 40대 쪽으로 이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뭐 전 국민의 관심사기 때문에 네. 네. 결정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크시겠습니다만 네.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KF-21 비상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다 그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핵심적인 국방 정책과 막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차원의 국방 혁신 4.0을 추진 중이거든요. 네. 이건 튼튼한 국방을 목표로 이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북핵, 북미사일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를 하고 그리고 AI 기반의 핵심 첨단 전력을 확보하자 이런 내용을 이제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거죠. 그 핵심 전력으로 손꼽히는 게 바로 지금 KF-21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또 그동안 쌓여온 기술력이 되고 또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KF-21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KF-21은 국내 제작 항공기 중에 국산화율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첫 제작품의 국산화 비율은 70%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의 위협 억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할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에 KF-21의 양산은 또 의미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억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무기 체계. 그러니까 또 무기 얼마나 빵빵한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이게 전투기니까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 또 중요한 무장 아니겠습니까? 그 KF-21에 장착되는 공대공 미사일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중거리 중에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MBDA사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또 하나는 단거리인데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 AIM-2000 IDT를 이제 장착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KF-21 비행 테스트 중에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미티어하고 IDT를 각각 분리하는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했고 그 영상도 이제 공개가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공대진 무장 있죠. 여기에는 이제 그 GBU-12 같은 레이저 유도 폭탄, 그다음에 MK-82 같은 멍텅구리 폭탄, 그리고
한국형 중거리 유도 폭탄인 KGB가 있고요. 또 이제 장공지라고 그러죠.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우리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죠. 이런 이제 공대지 무장 등을 장착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역시 강력한 펀치. 예.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듯이 이제 스톰 섀도우나 스칼프 이지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지금 러시아 표적들을 타격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스톰 섀도우나 스칼프는 사실은 같은 미사일이에요. 이름만 이제 영국에서는 스톰 섀도우, 프랑스에서는 이제 스칼프 이지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타우러스의 절반 정도입니다. 250km 정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후방 기지의 이제 표적들 일부는 뭐 이제 해군 기지 타격하는데도 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KF-21의 뭐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국산화, 예, 항공무장 국산화 추진 중 이거 맞죠? 그렇죠. 국방과학연구소하고 LIG 넥스원이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현재 개발 중인데 한국형 타우러스라고 불리고 있죠. 네. 근데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은 그 영국제 미티어의 그 덕티드 램제트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에어 덕트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보통 이제 로켓 엔진들은 내부에 이제 산화제를 같이 갖고 있죠. 연료하고 산소를 같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초음속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을 해가지고 연료하고 혼합한 이 가스를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이제 배출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인데요. 경량화될 수 있고 또 사거리 연장이 쉽고요. 그렇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고기동을 할 수 있고 회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램제트를 적용한 미티어는 음속의 3배 이상의 속도로 최대 300km까지도 비행이 가능하고요. 또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당연히 이제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2028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KF-21은 양산 2026인데 장공지는 2028년. 그러면 2년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핵심이 장공지인데, 네. 예, 그 공백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공백을 메울 이제 소식이 최근에 네. 젖었는데 타우러스 미사일 이미 도입해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정식 명칭이 타우러스 KP-350K예요. 이거는 F-15K에 장착이 되는데 이것을 KF-21에도 장착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 통합 네. 기술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준대요. 네. 협조하겠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네. 얼핏 보면 굉장히 심플해 보이죠. 단순해 보이는데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이제 오늘 오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F-15K 타우러스를 장착하는데도 몇백 원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그런 우리가 체계 통합하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건데 여하간 처음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공개적으로 이제 밝혔고 말씀드렸지만 공군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타우러스 350K 260여 발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보잉과 타우러스가 이제 협조를 해서 이제 체계 통합하는데 이제 성공을 해서 지금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서 F-15K는 최대 500km 떨어진 곳에서 북한의 주요 전략 목표물을 네.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F-15K도 성능 개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레이더가 이제 A사가 아니고 기계식 레이더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를 비롯한 이제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개량할 동안은 전투기를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못 하죠. 그래 수리 중인데 아니 하늘에 못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전력 공백이 생기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 이제 KF-21에도 타우러스 350K를 장착하면 이런 F-15K 업그레이드 중에도 예.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또 하나는 KF-21에 달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니까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 타우러스가 그 회사가 우리랑도 이미 뭐 협업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동 개발이라고 할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 LIG 넥스원하고 독일 타우러스하고 경공격기 탑재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이제 공동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방금 얘기 나왔던 그 타우러스 KPD-350K 하고 뒤에 2가 붙어 있죠. 대시 2가 더 있네요. 네네. 예. 이게 이제 FA-50 탑재용으로 아 우리 FA-50 예, 네. 경공격기. 예. 네. 공동 개발을 하려고 지금 양해각서를 MOU를 체결한 상태고요. 지금 LIG 넥스원 기술자들이 독일 방문을 협의 중이고
또 MOU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독일 기술진이 한국에 와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미 이렇게 코어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럼 뒤에 다시가 붙었잖아요. 그럼 350K하고 다시하고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형화. 경공격기니까. 350K를 소형화한 게 350K2라고 네.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FA50 경공격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것 때문에 크기와 무게를 줄인 거죠. 근데 전반적인 성능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이제 타우로스 측 이제 설명인데요. 350K 성능을 한번 좀 따져보죠. 네. 이게 2016년 12월부터 우리 공군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최대 사거리는 이제 500km, 최대 속도는 시속 1163km.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내에 북한 전역의 목표물들을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형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적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30에서 50m 이내 저공, 초저공 비행이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타우러스가 제일 큰 장점, 자랑하는 거는 뭐냐면 탄두가 이중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관통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철근 콘크리트는 6m. 북한의 이제 그 벙커 같은 경우는 8m쯤까지 네. 이제 관통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요즘 흔히 유용하는 말로 거의 이제 AI 센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통에 들어가면 무조건 터지는 게 아니고요. 이 빈 공간을 인식을 해서 터집니다. 공간 감지 센서까지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겉에서 터져버리면, 아니면 조금만 들어가서 터지면 지하 깊은 데 있는 핵심 목표물을 파괴를 못하거나 아니면 손상을 덜 입힐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대로 뚫고 들어가서 표적을 확실하게 파괴한다.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정확도도 1m 이내로 매우 정확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요즘 이제 지능형 이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우러스라고 하는 게 정말 스마트하네요. 네, 게다가 이 350K는 적의 뭐 GPS 공격, 뭐 혹은 제밍 예.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건 이제 트리테크라고 불리는데 삼중 복합 유도 장치라고 요걸 이제 채택을 한 상태인데, 일단은 그 IBN 이미지 베이스드 내비게이션 영상을 보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TRN 이거는 이제 테레인 리퍼런스드 내비게이션 지형을 참조하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MIL GPS 이거는 밀리터리 GPS니까 군사용 GPS죠. GPS를 활용을 하는 거고, INS는 관성 항법 시스템인데 이거를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목표물을 찾아가기 때문에 적이 전파 방해를 하거나 뭐 혹은 뭐 고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목표물에 도달한다는 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트리테크 3중. 와, 대박입니다. 350K2가 소형화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기존 350K의 거의 성능이 그대로 이전이 된다고요? 네, 타우러 시스템스가 거의 유사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거리는 같다 오릅니다. 500km 이제 같다 오르고요. 그다음에 관통력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타우러스 시스템스 코리아 대표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350K2는 LIG 넥슨이 개발 주체가 돼서 만드는 거의 한국산 미사일이다. 그런 게 되도록 하려고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 예. 이제 그런 의사는 밝혔고,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 개발이 이제 완료되는 시기는 3년 이내로 이제 예상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쯤 시제품을 선보인 뒤에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3년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와, 이거 3년이면은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소형화가 됐는데도 그 성능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3년? 이거는 엄청 빠른 거 아닙니까? 사실 이미 타우러스는 이미 수년 동안 350K를 기반으로 350K2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르군요. 예. 그 덕분에 본격적인 체제 개발에 들어간 후에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350K2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개발 기간이 단축되면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냐? 역시 비용의 감소죠. 그렇겠죠. 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기존 350K의 기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350K2의 개발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가 될 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인데, 역시 리스크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리스크 제거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독일과 아무래도 350K2 공동 개발을 하면 가장 큰 우리가 얻을 것 중에 하나는 항공기, 전투기와 미사일이 체계 통합 기술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타우러스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사일 제조업체지 항공기 제조업체가 아닌데, 근데 여기가 보잉이라든지 유로파이터, 스웨덴, 사브 이런데 이 국제적인 항공기 제조업체와 협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KF-21과 장거리, 첨단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의 체계 통합에 있어서도 타우러스가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그런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가 그런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와, 그럼 350K2 이거 공동 개발하면서 얻는 게 무지하게 많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350K2가 완성이 되면 그 크기와 운용 능력을 감안할 때 한국 공군의 모든 전투기에서 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KF-21의 그 공대지 무장 강화에도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350K2는 350K하고 운용 시스템, 군수 지원 뭐 대부분 다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 핵심 인터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서 전력화를 앞당기는 데도 유리하죠. 덤으로 KF-21과 더불어 FA-50에도 350K2를 장착해서 운용하게 되면 군사적 전술 전략이 확장되는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국산 전투기의 공대지 공격 범위가 일순간에 수백 킬로미터가 확장이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KF-21하고 FA-50의 수출 경쟁력 향상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우리 KF-21에 그 장착될 이 장공지, 이 후보가 지금 3개쯤 되나요?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타우러스, 그리고 독일에서 체계 통합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한 원조 타우러스 350K, 그리고 350K2. 한 3개 정도 보이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은 걸까요? 역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만든 미사일을 다는 거죠. 아, 그럼 그렇죠.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네. 그런데 이게 뭐 지금까지는 개발이 순조롭다고 하는데 또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워낙 고성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정보다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350K나 K2나 이거 다 활용하는 거 결코 나쁘지 않다. 유사시 이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을 할다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전투기를 보면서 와, 전투기 도대체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지? 또는 전투기에는 연료가 얼마나 들어가나? 그리고 연비가 어떻게 되나? 뭐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방 야사에서는 전투기에 관한 아주 사소하지만 또 흥미로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다양한 주제와 실험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던 그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그거 있잖아요. 스폰. 네, 그거 맞습니다. 시청자가 보내준 제보들로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지식들을 쌓곤 했는데 전투기에 관련해서도 이런 소소하지만 흥미로운 지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 백과사전에도 안 나오는 별 5개에 빛나는 전투기 상식을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전투기 지식은요, 자동차네요. 전투기에는 자동차와 똑같이 네모가 있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물론 환경, 구동 방식, 연료, 조종 방식 등 많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알루미늄 차체, 라이다 센서 등등 서로 주고받은 게 많아서 오히려 정답이 좀 광범위할 수도. 근데 아무튼 대체 답이 뭔가요?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니 진짜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고기의 비행과 편대 비행은 전투기 조종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기술 중 하나인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백미러입니다. 조종사는 편대 비행 시 다른 편대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정확하고 신속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 편대장에게
백미러는 꼭 필요한 장비죠. 하지만 전투기는 공기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외부에 달 수 없어 내부 조종석 앞에 거울을 달아 좌우측 시야를 확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투기에 백미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KF-16이나 F-15K 등과 같이 최근 제작된 전투기엔 백미러가 없는데요. 백미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후좌우로 시야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죠. 백미러가 있는 전투기는 대표적으로 F-4, F-5가 있는데 캐노피가 후방의 시야를 가려 백미러가 필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 깜짝 출연을. 네, 다음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엔 어떤 정보일지요? 전투기 조종사는 비행 중 번개를 맞으면 네모한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보고도 들었던 궁금증 하나였는데요. 사실 번개라는 게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뭐 자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정답 갑니다. 오? 생각보다 뭐 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정답보다 몰종한 이유가 더 궁금한데요. 그러면 번개를 막아주는 뭐 피레침 같은 그런 장치가 있는 겁니까? 네, 전투기가 번개를 맞아도 조종사가 멀쩡할 수 있는 건 방전 시스템 덕분인데요. 번개가 한 번 번쩍할 때 온도는 1만 도씨, 전압은 무려 10억 볼트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전투기에는 각종 전자장비가 있기 때문에 번개의 강한 전류가 전자장비에 스치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개가 칠 경우 표면이 벗겨지는 등 그 흔적은 남지만 기체 내부까지는 충격이 미치지 않는데요. 기체를 직격하더라도 전류는 외부 표피를 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되죠. 항공기 외부 표면의 접합 부분은 굵은 도체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번개를 맞으면 순간 강한 전류가 항공기 외부 표피를 따라 퍼지게 되어 날개와 꼬리날개의 끝부분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조종사들은 번개를 맞더라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묘하게 이거 재밌네 이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전투기 캐노피에는 네모가 있다. 전투기 캐노피 이거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요. 캐노피에 대체 뭐가 있지? 정답 갑니다. 어디예요 대체?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요? 이거 숨어 있나? 와우! 진짜 있네요. 이 물결 모양은 미니어처 데토네이팅 코드, 줄여서 MDC라 불리는 일종의 폭약인데요. 캐노피 속에 심어진 분쇄용 도폭선으로 비상시 이 선 자체가 폭발하면서 캐노피를 깨트려 조종사가 부상 없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전투기의 경우 비상 탈출 시 캐노피 자체를 날려버리는데요. 이때 캐노피는 공기 저항에 의해 뒤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사출하면 큰 문제 없이 탈출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해리어나 JSF와 같은 단거리 수직 이착륙기는 임무 특성상 지상기지나 항모에서 수직으로 이착륙 시 호버링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갑작스런 사고로 캐노피 프레임을 날려버리게 되면 강화 소재의 튼튼한 캐노피가 뒤쪽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위쪽으로 솟구쳐 조종사의 머리와 충돌하게 됩니다. 진짜 그 어떤 것도 허투루 있는 게 없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백미러 이게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전투기 관련한 과학 정보들은 정말 무궁무진할 만큼 다음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밀리터리와 과학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이런 모습 처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하는 좋았고요.
그리고 원수님이 특히 특별 출연을 해서 이 코너가 예. 반짝반짝 빛났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역시 과학적인 정보도 풍성해지고 이제 유익한 이제 그런 거였고요. 이 하찮은 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시작은 뭐였지만 끝은 창달이다. 중요하죠. 예, 시간이 지날수록 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빛을 아까 제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어떤 빛을 발할 그럴 경우도 이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되면 다음에 또 유 기자님께도 특별 출연 한번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무장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KF-21 그 다음 행보는 또 뭡니까? 네. 사실 우리가 F-35가 이제 스텔스기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F-35의 덜 알려진 숨겨진 능력 중에 하나가 전자전 능력이에요. KF-21도 마찬가지. 전자전기 개량 가능성이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전에 본 게임에서 좀 다뤘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미 전자전기를 국내 개발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네. 지난해 4월 제152회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전자전기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의결을 했는데 이제 항공기 자체 이 플랫폼은 외국에서 들어오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전 장비는 우리 기술로 연구 개발하겠다. 이런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는데 전자전기는 새로운 영역, 다영역 작전을 수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국방 분야에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 국방혁신 4.0 아닙니까? 네. 여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 전자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 기간이 이제 2032년까지인데 1조 8,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개발을 한다고 그러고요. 앞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전자전기 필요성, 경제성 등을 이제 검토한 다음에 최종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전자전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도입하는 건 어떤 스타일일까요? 기본적으로 뭐 전자전기라고 하면 전자장비하고 교란 장치를 이용해서 적의 통신망, 대공 레이더 이런 거를 이제 무력화하는 게 목표인데 기존 항공기를 보통 개조를 하죠. 개조를 해서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항공 전자장비를 탑재한 형태로 제작이 되는데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투기를 기반으로 하는 에스코트 제머. 그러니까 전투기의 전투 능력을 좀 갖고 있는 상태로 이제 쓰는 거고요. 혹은 이제 수송기 또는 제트기들을 기반으로 제작한 스탠드 오프 제머. 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군이 도입하는 전자전기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를 해서 스탠드 오프 제머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요. 전선 후방에서 작전하면서 원거리에서 통신망, 레이더, 데이터 링크 체계에 대한 교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평소에는 신호 정보기로 활용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KF-21을 도대체 어떻게 전자전기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국내 전자전기 개발은 수송기에다 통신 제머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KF-21을 전자전기로 개발하는 이 두 가지 방안이 사실 있을 수 있는데 지난 1월에 전 KFX 사업단장이었던 정광선 사업단장의 강연을 통해서 KF-21G가 공개 석상에서 처음 언급이 됐습니다. 전자전기 버전인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KF-21 기본형 역시 이제 상당한 전자전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잠재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KF-21이 이미 전자전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고성능 전자전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전자전 기술 분야에서 세계 7, 8위권 수준의 강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KF-21에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전자전 장비는 통합 전자전 장비, 영어로 EW Suite, SUIT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종의 전자 방패입니다. 미사일 탐색기 신호를 탐지 및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해서 방해 전파를 이제 송신하는 이제 그런 거 있고 안테나를 통해서 적 정보 수집한 다음에 제어기를 통해서 전투기 조종사에 이제 전달하고요. 그런 뒤에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조종사가 이제 체프나 플레어를 이제 발사해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전자전 체계고 상당한 수준에 있는 제 4세대 항공기의 전자전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전 장비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전 장비는 함정용으로 개발이 됐었죠. 예. 1970년대부터 서해 쪽에 이제 북한의 그 대함 미사일 위협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적의 미사일을 이제 교란할 장비가 예.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게 1980년대 완성된 함정용 제민 장비인 ULQ-11, 12K인데 당시에는 전자전 기술이 이제 없었죠, 우리가. 그래서 다 외산 장비를 기반으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이제 전자전 장비가 있는데 이거는 SLQ-200 소나타입니다. 예. 이름이 소나타예요. 자동차 이름과 똑같아요. 기억하기 좋습니다. 예. 이거는 해상에서 공격해오는 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의 전파를 탐지하고 신호 특성 및 위협도를 분석하는 정보 탐지 기능, 소위 ESM이라고 하죠. 이걸 갖추고 있고 또 아군 함정을 향해서 원거리 공격을 하는 미사일에 대해서 고출력 방해 전파를 쏴서 아예 제밍을 하는 이 전자 공격, 이 두 개를 이제 겸비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뛰어난 기술력으로 성능면에서 호평을 받았었고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될 정도로 롱런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또 시대가 또 바뀌다 보니까 네. 이제 함정용 전자전 장비도 또 한 번의 진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소나탄을 대체할 신형 장비를 개발하는 함정용 전자전 장비 2가 추진 중입니다. 뭔가 소나타라는 이름 때문에 다른 비슷한 이름이 나올 것 같지만 굉장히 딱딱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네시스가 아니고. 네, 제네시스가 아니고 함정용 전자전 장비 2가 추진 중이고요. 2036년에는 그래서 더욱 뛰어난 3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한국의 이 전자전 장비 기술이 이제 바다에서 시작되는데 이제 하늘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하늘로 간 거는 이제 언제쯤이에요? 꽤 역사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예, 이게 무려 지난 40여 년간 그래요? 발전을 해왔는데요.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옛날에 F4 팬텀을 이제 도입을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도 여기에 장착할 전자전 장비는 미국이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공백이 있어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그 LIG 넥스원 전에는 이제 금성 정밀이라는 데서 금성? 이제, 골드스타? 골드스타. 예. 예. 여기서 이제 7년간의 노력 끝에 90년대 초반에 국내 최초의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를 개발합니다. 예. 그게 그 유명한 ALQ-88K인데요. 그리고 이제 ALQ-88K를 이제 개발한 다음에 이 개량형인 ALQ-88AK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 소프트웨어인 운용 비행 프로그램 OFP까지 이제 국산할 정도로 상당히 기술이 축적이 됐다. 그리고 이 부품 국산화율은 가격의 70%, 가격 기준으로 70%에 달할 네.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그 당시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시험 비행기 전투기 한 대가 가상으로 8대의 적 미사일을 교란하는데 성공할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전투기 1대 미사일 8발이 대결을 견뎌낼 정도의 성능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뭐 상당한 성능이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봐도 미사일 뭐 2기 정도가 따라오면은 웬만하면 맞는데 8기를 회피하면서 와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 수십 년 동안에 그런 기술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뭐 지금의 KF-21까지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2000년대 넘어와서는 신형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인 ALQ-200이 개발되기로 했는데요. 네. 이때 이제 RF 제머의 개발 노하우를 확보를 하면서 KF-21 전자전 장비의 뭐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산화된 ALQ 시리즈하고 이번 KF-21에 들어간 이 통합 전자전 장비인 EW 스위트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EW 스위트가 훨씬 발전된 형태고 그래서 이제 내장형, 통합형, 경량화를 이뤄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ALQ 시리즈는 다 외장형이에요. 밖에다 붙여야 되는. 예, 외장형 거죠? 포드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고 기존에는 국산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전자전 장비를 이제 미국 전투기에 부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EW 스위트는 우리 전투기인 KF-21에 탑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렇게 외장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 기능이 하나의 장비로 통합이 됐고 내장을 하더라도 비행기 내부 공간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이제 최소화했고요. 무게도 기존 외장형 전자전 장비 대비 절반가량 경량화됐기 때문에 전투기에는 탑재 중량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담도 지금 많이 줄인 방식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재밍하고 이러면 사실은 그 미사일 오는 거 회피하고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미사일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자폭시킨다든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쓰는 것까지는 좀 안 되나요?
만든 게 이제 LG 넥슨인데요. 네. 우리 또 이 제작진이 취재 능력이 매우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예, 저하고 달리. 예. 그래서 이제 LG 넥슨의 이제 대상으로 열심히 취재를 하셨대요. 네. 해보셨는데 보안 문제상 얘기하기 힘들다. 너무 많이 알라고 하지 마세요. 예. 근데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언론에 공개된 걸 중심으로 보면 대공 레이더 가동되는 거 탐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어용이다. 거기 뭐 적 대공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미사일 대신에 전파 공격으로 뭐 미사일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전자전기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뭐 그라울러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EA-18G 그라울러인데 이건 이제 함재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발이 된 전자전기고 가장 첨단화된 전자전기 관련 무기를 탑재해서 뭐 하늘의 마법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는 건 스탠드오프 제모고 이건 이제 에스코트 제모, 전투기의 성능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적 방공망 제압 및 파괴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라울러에 붙어있는 F-22 랩터 격추 마크입니다. 아, 네, 한기 격추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라울러라고 써 있네요. 네,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F-22 랩터라고 하면 현존 최강의 공격 능력을 가진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 모의 공중전이었죠. 모의 공중전에서 그라울러가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붙이고 있는 건데 예. 아무리 모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랩터가 투머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고스펙이라 지금 예, 인류에 맞지 않는 그런 그 비행기인데 전투기인데 어떻게 그거를 이겼대요? 그라울러하고 이제 랩터가 모의 공전을 하다가 랩터가 먼저 좋은 자리를 잡고 이렇게 그라울러를 향해서 그 AIM-120 암람을 발사를 했대요. 예. 근데 그라울러의 그 강력한 전자전 포드가 암람의 레이더 탐색키를 교란시켜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그라울러가 발사한 암람에 의해서 랩터가 격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의 공전이 의미하는 바는 그라울러 같은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자전기는 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된 예. 그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그쪽 모델도 괜찮긴 한데 이 그라울러처럼 이렇게 전투기용 전자전기 이게 좀 욕심이 나긴 하네요. 말씀 예, 들어보니까. 먼 남의 나라 일로 볼 만한 게 아닌 게 그 미국이 이제 그라울러 용도로 또 차세대 전자전 포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ALQ-279 NGJ 넥스트 제너레이션 제모. 차세대 제모. 예. 근데요. 주파수 제어에 따라서 NGJ LB, 로우밴드, MB, 미드밴드, NGJ HB, 하이밴드 이런 포드가 개발되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적용된 신기술을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가 국산화시키는데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스마트 다중빔 고출력 송신 장치라는 이제 기술인데, 근데 이게 또 전자전 관련 내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별로 안 돼요. 공개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알려진 거를 종합을 해보면 이 장치는 2에서 6GHz 대역을 한꺼번에 제명할 수 있는 이런 광대역 다중빔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기술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디지털 기반의 CW 연속파 및 잡음 신호를 방출할 수가 있고 또 동시 멀티핀 빔 조향도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질화관련 전력 증폭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딱 들어봐도 상당히 그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인데 근데 어떤 연유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됐을까요? 미국의 전자전 관련 기술 논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 해군이 그라울러를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자전 포드인 ALQ-279NGJ에 사용되는 신기술을 확인을 이제 한 게 계기가 됐대요. 예. 여기에 적용된 신기술을 이제 국내에서 좀 재현해보자 이런 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미국의 ALQ-279NGJ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3개의 포드가 개발 중인데 우리나라의 스마트 다중빔 고출력 송신 장치는 현재는 이제 2에서 6GHz 대역만 제밍 가능하다는 그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저주파 대역하고 고주파 대역도 제밍하는 고출력 송신 장치도 이제 개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기 전자전기 적용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연구들 하고 계시겠죠. 네. 올해 양산에 들어가는 KF21의 무장과 전자전기로서의 가능성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뭐 승승장구 믿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KF21.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KF21 양산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져서 참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KF21이 이렇게 많이 양산이 되는 과정에서 또 우리 뭐 KF21G라는 개념으로 전자전기 얘기를 했지만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적용 방향들을 동시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기왕에 우리가 잘 만든 초음속 전투기니만큼 다 빼먹자. 여러 가지 사용을 그렇죠. 해서 예, 네.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또 다음 단계 가는 이런 그 선순환이랄까요, 흐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국방 분야에 무기 개발에 활용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침 이 현 정부도 국방혁신 4.0 핵심 과제가 중에 캐치프레이즈가 AI 과학기술 강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KF21을 중심으로 한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KF21은 상당히 우리 국방혁신 4.0, AI 과학기술 강군, 그리고 유무인 복합체제 뭐 이런 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KF21이 이제 곧 뜰 것 같으니까 그 타우로스사도 좀 적극적으로 잘해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잘 가고 있으니까. 역시 또 우리 기술로 만드는 전투기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프라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KF21이 뜨려면 프라모델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근데 장비는 프라모델은 외장형이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장형은 없으니까.